문제달인 신혜순입니다. 17년도 3회 실기 기출문제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번 노동조합의 단결 강제 형태로서 샵 제도가 있다. 노동조합 샵 종류를 3가지 쓰고 설명하시오. 샵 제도는 6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기본적인 샵 제도를 여기에 제시해 놓고 있어요. 첫 번째가 오픈 샵이에요. 말 그대로 열려 있는 것이죠. 고용주가 조합원이나 비조합원 모두를 고용할 수 있다. 때문에 노동조합 확대에 가장 불리하고요. 유니언숍은 클로즈드 샵과 오픈샵의 중간 형태예요. 고용주의 자유로운 고용이 가능하지만 채용 후 일정 기간 내에 고용원을 노동조합에 가입시켜야 하는 것이에요. 클로즈드 샵은요, 닫혀있는 것이죠. 고용주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만을 채용할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노동조합 확대에 가장 유리하다. 이번에 주어진 예시를 보고 다음을 계산하시오. 만 15세 이상 인구수 35986, 비경제활동 인구수 14716 있으니까 35986에서 14716을 빼주면 바로 이 경제활동 인구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는 바로 21, 270 이런 식으로 단위는 물론 1000명이고요.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경제활동 인구에서 취업자 수를 빼면은 실업자 수를 또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업자 수는 1,121 1000명 이렇게 구할 수 있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실업률이라는 거는요, 경제활동 인구수분의 즉 21270 1000명 분의 1,121 곱하기 100 하면 바로 실업률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실업률 5.27033%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5.27%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리고 임금 근로자 수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이 취업자 수는 이렇게 자영업자와 무급 가족 종사자를 합쳐서 비임금 근로자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상용, 임시, 일용을 합쳐서 임금 근로자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그 임금 근로자는 바로 이 상용, 임시, 일용을 그냥 더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구해도 되고요. 아니면 취업자 수에서 자영업자와 무가족 종사자를 더한 것을 빼줘도 임금 근로자 수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금 근로자 수는 12819 1000명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답안 작성례를 잘 보세요. 단위를 이렇게 사람 단위는 안 써도 된다고 하지만 꼭 써주세요. 그 습관적으로 퍼센테이는 안 쓰면 틀려요. 반드시 써주시기 바라고요. 3번 노동수요 특성별 임금 격차를 발생하게 하는 경쟁적 요인을 3가지를 쓰셔. 중요하다고 했었죠. 임금 격차를 유발하는 경쟁적 요인이에요. 첫 번째가 인적 자본량이에요. 그 기업에 걸맞는 숙련된 노동력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업 간의 제품이 차별적이잖아요. 기업 간의 차별적 제품 생산과 생산 공정의 특유성 등으로 인해서 그 기업에 걸맞는 특수한 노동력, 즉 숙련된 노동력, 인적 자본량이라고 해요. 인적 자본량이 형성되어 있겠죠. 그로 인해서 임금 격차가 유발되는 것이고요. 근로자의 생산성 격차라는 것은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차이로 인해서 근로자의 생산성 차이가 유발되어지고요. 그에 따라 임금 격차가 역시 발생하고요. 보상적 임금 격차라는 것은 직업의 불리한 여건을 감안하여 임금을 결정하게 되면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데 이 광부들과 일반 그 회사원들과의 봉급 차이가 이 광부들의 봉급이 커요. 왜냐하면 이 광산업에 종사하는 광부들은요, 그만큼 작업 환경이 안 좋고요. 그리고 고용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보상적 임금 격차예요. 네 번째, 시장의 단기적 불균형이요. 단기적으로 노동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요, 노동 공급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노동 수요가 증가한다고 해서 곧바로 노동 공급으로 이어지진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임금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효율성 임금 정책이라는 것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고임금 정책은 유사 직종 간의 임금 격차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4번에 직무 분석 방법 중 최초 분석법에 해당하는 방법 세 가지요. 우리 직무 분석 방법 하면 첫 번째 답안이 최비대라고 했어요. 최초 분석법, 비교 확인법, 대입헌법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최초 분석법에 해당하는 방법은 총 7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대표적으로 6개를 들 수 있죠. 면관체, 설록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면관체 설록 중에서 세 가지 쓰시면 돼요. 면접법이에요. 말 그대로 면접하는 것이에요. 직무 분석자가 특정 직무에 대해 오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직무 담당자와의 면접을 통해서 분석한다. 두 번째 관찰법인데요. 직무 분석자가 사업장에서 작업자가 수행하는 직무 활동을 관찰하고 그 결과를 기술한다. 체험법. 직무 분석자가 직접 직무 활동을 체험함으로써 생생한 자료를 얻는다. 나머지 설문지법, 녹화법, 중요사건 기법까지 체크해 두시면 최초 분석법 6개 되고요. 6개 이외에 한 가지 더 작업 일지법이라고 해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총 최초 분석법은 7가지 들 수 있고요. 우리는 6가지만 알면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5번에 다면적 인성검사 MMPI의 타당성 척도 중 L척도, F척도, K척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L척도는요, 수검자가 자신을 좋게 보이려고 하는 고의적이고 그리고 부정직한 시도를 측정하는 것이 L척도예요. F척도라는 것은 비전형적인 방식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을 탐지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인의 생각이나 경험과 다른 정도로 측정한다. K척도는 분명한 정신적 장애를 지녔으면서도 정상적인 프로파일을 보이는 사람들을 식별한다. 이게 다면적 인성검사의 타당성 척도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6번. 대학생 A는 홀랜드 검사를 실시한 경우가 SAE 흥미 유형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SAE 유형을 해석하시오. S라는 것은 사회형이죠. 사회형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선호하는 것이죠. 그리고 A는 예술형이에요. 창의적인 일을 선호하고요. 그리고 E라는 것은 진취형인데 리더십이 뛰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SAE 유형을 이렇게 분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 내담자는 어떤 일을 해야 적합하는가? 이 내담자는 사람과 함께 어울리면서 창의적이며 사람들을 설득하고 선도하는 재능의 소유자로 상담치료사나 사회사업가 등의 직업군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약간 융통성 있게 유연하게 생각하셔서 홀랜드 검사에 대한 해석을 해 주셔야 돼요. 7번. 심리검사의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요. 계문문검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개인차요. 검사 대상의 개인차가 클수록 신뢰도, 개수도 커진다. 두 번째 문항수. 문항수가 많으면 신뢰도는 어느 정도 높아지나 문항수를 무조건 늘린다고 해서 신뢰도가 정비례하여 커지는 것은 아니다. 세 번째 문항 반응수. 문항 반응수는 적정 크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신뢰도는 향상되지 않는다. 검사 유형. 속도 검사의 경우 전후 절반법으로 신뢰도를 추정하게 되면 후반부로 갈수록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뢰도는 낮아진다. 다섯 번째, 신뢰도 추정 방법. 서로 다른 신뢰도 추정 방법에 따른 신뢰도 개수는 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계문문검신. 8번, 표준화된 심리 검사에는 집단 내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집단 내 기준의 세 가지 종류 쓰고 설명하시오. 표라고 했죠. 첫 번째, 백분위 점수요. 표준화된 집단의 점수 분포에서 표준화된 집단이라고 해도 되고요. 특정 집단 이래도 돼요. 특정 집단의 점수 분포에서 한 개인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는 점수이다. 표준 점수요. 표준 편차를 사용하여 개인의 점수가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표시한 것이다. 표준 등급이요. 원점수를 1에서 9까지의 구간으로 구분하여 각 구간마다 일정 점수나 등급을 부여한 것이다. 9번.
생애 진로 사정의 구조 네 가지 진전강요라고 했었죠. 첫 번째 진로 사정이에요. 내담자의 직업 경험, 그리고 교육 또는 훈련 과정과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여가 활동 등에 대해 사정한다. 전형적인 하루, 내담자가 의존적인지 또는 독립적인지 자발적인지 또는 체계적인지 자신의 성격 차원을 파악하도록 돕는다. 세 번째, 강점과 장애, 내담자가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주요 강점과 장애에 대해 질문한다. 네 번째, 요약이에요.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에 대해 알게 된 내용을 요약해 보도록 함으로써 자기 인식을 증진시킨다. 생애 진로 사정의 구조 진전 강요예요. 이게 또 이 네 가지 중에서 진로 사정만 따로 독립적으로 뽑아서 문제 출제한 경우도 있으니까 그 내용도 잘 살펴주시고요. 10번에 집단 상담의 장점이요. 역시 몇 차례 나온 바 있었죠. 집단으로 하다 보면 개인 상담보다도 개인 상담을 부담스러워하는 내담자가 의외로 많다고 했었잖아요. 내담자들이 개인 상담보다 더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요. 두 번째, 시간과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적이고요. 그리고 그 비슷비슷한 이 내담자들, 즉 타인과 상호 교류할 수 있는 능력이 개발돼요. 비슷비슷한 내담자들끼리 서로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이렇게 나눌 수 있으니까요. 네 번째, 타인을 통한 대리 학습의 기회가 부여된다. 그렇겠죠. 집단 구성원들 간의 피드백을 통해서 자기 탐색을 도울 수 있고요. 여섯 번째, 구체적인 실천 경험과 현실 검증의 기회를 가진다라는 장점들이 있네요. 11번, 체계적 둔감화의 의미를 쓰고 그 단계를 설명하시오. 체계적 둔감화의 의미는요, 불안 자극을 단계적으로 높여가며 노출시킴으로써 내담자의 불안 반응을 경감 또는 제거시키는 행동 수정 기법이다 라고 이렇게 체계적 둔감화의 의미를 쓸 수 있고요. 체계적 둔감화의 단계는 첫 번째 단계가 근육 이완 훈련이고요. 두 번째, 불안 위계 목록 작성이고, 세 번째가 불안 위계 목록에 따른 둔감화, 이렇게 3단계를 쓸 수 있어요. 첫 번째 근육 이완 훈련은 말 그대로예요. 근육 이완 훈련을 통해서 몸의 긴장을 푸는 것이죠. 불안 위계 목록 작성은요, 낮은 수준의 자극에서 높은 수준의 자극으로 불안 위계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고, 세 번째, 불안 위계 목록에 따른 둔감화는 불안 유발 상황을 단계적으로 상상하도록 해서 불안 반응을 점진적으로 경감 또는 제거시킨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11번, 정신 역동적 직업 상담 모형을 구체화시킨 보딘의 3단계 직업 상담 과정이에요. 보딘의 직업 상담 과정 하면 보탐액변, 첫 번째, 탐색과 계약 설정 제1단계예요. 내담자의 정신 역동적 상태에 대한 탐색 및 상담 전략에 대한 계약 설정이 이루어진다. 두 번째, 핵심 결정, 중요한 결정 제2단계예요. 내담자는 핵심 결정을 통해서 자신의 목표를 성격 변화 등으로 확대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고, 세 번째, 변화를 위한 노력 제3단계예요. 내담자는 자아 인식 및 자아 이해를 확대해 나가며 지속적으로 변화를 모색한다. 이렇게 쓰면 되죠. 보딘의 직업 상담 과정 보탐액변. 13번, 특성 요인 직업 상담에서 브레이필드가 제시한 직업 정보의 세 가지 기능, 김제동 말고 정제동. 그래서 정보적 기능이죠. 직업 정보 제공을 통해 내담자의 의사결정을 돕고 직업 선택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킨다. 재조정 기능, 내담자가 자신의 선택이 현실에 비추어 부적당했는지를 점검 및 재조정하도록 한다. 동기화 기능, 내담자가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동기화시킨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것이에요. 14번, 임금의 하방 경직성의 의미요. 그리고 하방 경직성의 원인 네 가지 쓰라고 했었죠. 임금 하방 경직성의 의미는 한 번 오른 임금이 경제 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임금 하방 경직성의 원인은 최강 노화장 효율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의미요, 한 번 오른 임금이요, 경제 여건의 변화에도 떨어지지 않은 채 그 수준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바로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이유로는 첫 번째 최저임금제 실시 강력한 노동조합의 존재, 노동자의 역선택 발생 가능성, 화폐 환상, 장기 근로계약, 효율성 임금제의 실시, 이거 최강 노화장 효율이라고 해서 이렇게 6개 정도 해놓으면 완벽하겠죠. 이 중에서 4개 쓰시면 돼요. 최강의 노화장 효율,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15번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직업으로 규정하기 위한 4가지 요건을 쓰고 설명하시오. 개경윤사비 5가지 중에서 4가지 쓰시면 돼요. 첫 번째, 계속성이에요. 계속해서 하는 일이어야 해요. 경제성이에요. 노동의 대가에 따른 수입이 있어야죠. 세 번째, 윤리성이요. 비윤리적인 직업이 아니어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 사회성이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비속박성이요. 속박된 상태에서의 활동이 아니어야 한다. 뭐 구치소에서 일한 노역 같은 거 이런 거는 직업으로 규명되기 어려운 것이죠. 다시 한번 계속해서 하는 일이어야 한다. 경제성, 노동의 대가에 대한 수입이 있어야 한다. 윤리성, 비윤리적인 직업이 아니어야 한다. 사회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어야 한다. 비속박성, 속박된 상태에서의 활동이 아니어야 한다. 그래서 직업으로 규명되기 위한 요건은 개경윤사비 16번 직업 상담에서 내담자 이해를 위한 질적 측정 도구 3가지야. 질적 측정 도구 작화제역. 첫 번째, 자기 효능감 촉도예요. 어떤 과제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스스로 판단하는지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카드분류. 내담자의 가치관, 흥미, 직무기술, 라이프 스타일 등의 선호 형태를 측정하는 데 유용한 것이고, 제노그램이요. 직업 가계도예요. 내담자의 가족이나 선조들의 직업 특징에 대한 시각적 표상을 얻기 위해서 도표를 만드는 것이고, 역할놀이라는 것은 내담자의 수행 행동을 나타낼 수 있는 업무 상황을 제시해 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내담자의 이해를 위한 질적 측정 도구. 첫 번째, 자기 효능감 촉도. 어떤 과제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스스로 판단하는지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고, 카드 분류는 내담자의 가치관, 흥미, 직무기술, 라이프 스타일 등의 선호 형태를 측정하는 데 유용한 것이고, 제노그램 직업 가계도는 내담자의 가족이나 선조들의 직업 특징에 대한 시각적 표상을 얻기 위해서 도표를 만드는 것이고, 역할놀이는 내담자의 수행 행동을 나타낼 수 있는 업무 상황을 제시해준다. 작화제역. 17번 진로 성숙도 검사의 태도 척도와 능력 척도를 각각 3가지씩 쓰시죠. 지금까지 시험 문제는 태도 척도면 태도 척도, 능력 척도면 능력 척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태도 척도와 능력 척도를 각각 섞어서 3가지씩 쓰래요. 태도 척도는 5가지가 있죠. 결참, 독지타. 능력 척도 역시 5가지. 자식 목깨문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네요. 태도 척도, 결참, 독지타의 이 결정성이라는 것은 선호하는 진로의 방향에 대한 확신의 정도이다. 참여도는 진로 선택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정도이다. 참여도 또는 관여도라고도 해요. 독립성은 진로 선택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이다. 지향성 또는 성향이라고도 해요. 진로 결정에 필요한 사전 이해와 준비의 정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타협성이라는 것은 진로 선택 시 욕구와 현실에 타협하는 정도이다. 그래서 태도 척도는 결참, 독치타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능력 척도는 자기평가, 자신의 성격, 흥미 등을 명확히 지각하고 이해하는 능력이다. 능력 습도는 좀 더 외우기가 좀 더 쉽죠. 직업 정보는 직업에 관한 정보 등을 획득하고 분석하는 능력이다.
세 번째 목표 선정. 자, 직업성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직업 목표를 선정하는 능력이다. 네 번째 계획은 직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능력이다. 다섯 번째 문제 해결. 진로 결정 과정에서 장애가 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능력 척도는 자직 목계문 이렇게 외우면 된다는 거예요. 18번. 직무 스트레스 조절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요인 두 가지 쓰고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우리가 직무 스트레스 조절에 영향을 주는 조절 요인이죠. 따라 말로 매개 요인이라고도 해요. 이 조절 요인 매개 요인은요. 개인적 요인이 개인적 속성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두 가지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상황 속성이라고 해서 상황 속성이 하나가 있어요. 이 상황 속성은 사회적 지원, 사회적 지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직장 내에서 동료나 상사의 어떤 지원이 있고요. 또 가족이라는 이런 이 사회적 지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 요인과 이 상황적 요인이 있는데 개인적 요인 두 가지를 이번에 쓰는 것이 상황 속성하고는 관계없고요. 개인적 요인은요 두 개가 있어요. AB 성격 유형과 통제 위치 또는 통제 소재라고도 하는데 AB 성격 유형은 직무 수행에 있어서 공격적이고 경쟁적인 A형의 성격 유형이 느긋함과 차분함을 추구하는 이 B형보다 스트레스에 취약하다는 것이에요. A형 성격 유형이 공격적이고 경쟁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에 취약하다는 것이고 B형은 좀 느긋하고 차분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좀 강하고요. 통제 위치, 통제 소재는요. 직무 성패의 원인을 직무를 잘했느냐 못했느냐의 원인을요. 외부 요인에 결부시키는 외부 통제자가요.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는 이 내적 통제자보다 스트레스에 취약하겠죠. 주로 이 외부 통제자인 남 탓하는 사람들이죠. 어떤 일이 잘못되면 저 새끼 때문에 저걸 일이 내가 못했어 이렇게 하는 사람보다 다 내 탓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스트레스의 내적 통제자가 훨씬 강하고 이 외부 통제자, 외적 통제자가 스트레스에 취약하다라는 얘기였어요. 강의진님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걸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이렇게 기출문제 17년도까지 끝나게 되고요. 이후부터는 동형 문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번 2차 실기 이 기출문제집은요. 첫 번째가 기출문제, 두 번째가 동형문제, 세 번째가 실전문제식으로 해서 3단 구성을 해놨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5개년간 풀어보면은요.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대략적으로 감을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오는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나오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우리가 우리 기억 속에 얼마나 정확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담아둘 수 있느냐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그 교재 구성도 3단 구성으로 해놨으니까 반복적으로 하시면서 어떤 암기력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동영 문제에서 다시 뵐게요.